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총파업이나 대형 집회 관련이었지 이렇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아니었습니다. 민주노총 조직 전체는 아닌 소속 조합원 4명에게 적용된 혐의라는데요. 민주노총 조직국장을 포함한 4명이 캄보디아와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나 지령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합니다. 민주노총은 4명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문제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이번 압수수색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UAE 순방에서 말실수한 것과 이태원 참사 국정감사가 반쪽으로 끝난 것에 대한 보도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공안 통치의 부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공안 사건 사실이라면 파장이 무척 크겠습니다. 1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연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죠. 네, 시작합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애쓰는 곳이죠. 새해 영주문화원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잠시 후 영주문화원 김기진 원장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최초 우리 지역 청송군의 전 국민 대상 시내버스 무상교통정책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어요? 네, 며칠 뒤면 민족의 대명절 설날 연휴입니다. 네. 명절에 가족들, 친척들 모이면 자연스럽게 정치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정치 이야기 나오면 참 난감했던 기억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설에는 승자 독식 양극화 정치를 개선할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를 통해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친척들 모두 하나 될 수 있도록 제안드립니다. 네. 마침 오늘 오전에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으로 정치권을 향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설날에는 선거제도 개혁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예, 선거제도 개혁으로 통합의 설날 명절 만들기 어떤 얘기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오늘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단위가 3곳인데요. 예.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약칭 범사련하고 예.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그리고 주권자 전국회의 3곳인데요. 예. 범사련은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시기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보수 성향 시민단체 351개가 모인 곳이고요. 그래요. 예. 그리고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등 300여 개 진보 성향 단체가 모인 곳이고, 네. 주권자 전국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나가는 단체입니다. 아, 그래요? 이 3개 단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고요? 네,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목소리를 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네요. 이런 모습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단체와 퇴진을 말하는 단체가 함께 했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기자회견에서
이 국회 선거제 개혁 논의가 정치 고강이 아니라 진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건데 네. 그러면서 이 3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 네. 특정 정당에 의한 지역 일당 지배 체제 해소, 공천 문제점 개선과 유권자 참여 확대입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는 정치 세력이나 정치인이 있어서는 안 되며 특히 2024년 4월 10일인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까지 반드시 완수해야 된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 종합적으로 보면은 진보 보수를 떠나서 많은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내용을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원칙, 표의 등가성 보장, 그리고 일당 지배 체제 해소, 공천 문제점 개선과 유권자 참여 확대, 이 세 가지 원칙. 이거 허성규 대표가 평소에 누누이 주장하던 거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소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그런데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좀 생소한 점도 있고 정치권의 이해관계도 좀 제각각인데요. 설날에는 어떻게 이 선거제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까요?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단어가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중대선거구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은 뭐 찬성 반대 이전에 중대선거구제가 좋은가 나쁜가라는 질문이 나오면은 어떤 중대선거구제인가라고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워낙 뭐 다양하니까 네. 중대선거구제 안에서도. 그렇죠. 예.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은 예.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다릅니다. 다르죠. 그리고 예. 두 번째,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친척분들이 중대선거구제 어떻게 생각해? 좋아, 나쁘다 하면은 네. 이제 어떤 중대선거구제가 좋은지라고 대묻고 좋은 중대선거구제와 네. 나쁜 중대선거구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중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까지 뽑는 거. 그리고 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5명 이상 뽑는 거. 이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보통 예.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예.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아까 그 3대 원칙 첫 번째가 표의 등가성입니다. 예. 이게 바로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은 지지율과 의석수, 실제 민심과 선거로 대표된 권력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예. 소위 말해 사표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의 기준인 이것을 바로 비례성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비례성을 확보하는 건데 지금 경북의 경우 50% 넘으면 90%의 의석을 독식하는 선거제도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중이냐 대냐를 따지면 되는데요. 예. 그런데 2인 중선거구제를 하면은 보통 1당이나 2당에서 다 당선돼요. 예. 그래서 기득권 양당 정치에 가까운 이런 중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혁의 취지에 맞지가 않죠. 예, 예. 네, 그래서 중선거구제는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고 반면에 대선거구제, 즉 스웨덴 정치 선진국인데 예. 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해서 선거구별로 평균 10명에서 12명을 선출합니다. 스웨덴이요? 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0% 나오면은 예. 6석을 그 당에 배분해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당의 상위 순번 1번부터 6번까지 당선되는. 그러니까 예. 정당 지지율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스웨덴식 대선거구제는 비례성과 대표성과 다양성을 함께 충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를 묶어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중대선거구제를 쪼개가지고 네. 할 거면 비례성이 높은 대선거구제로 해야 한다. 네, 우리 이렇게 흔히 보시면 뭐 됩니다. 중대선거구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왕이면 중선거구제보다는 대선거구제가 훨씬 비례성 강화하는 거다. 사표를 줄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중과 훨씬 더- 대를 구분해야 됩니다. 예, 구분해라. 중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 예. 그래야 민의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사표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많은 정치인들이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대립되는 개념으로 쓰는데요. 이 중대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는 결합할 수 있는 제도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대립되는 게 아니라 네. 결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제는요. 예.
정당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분한다는 뜻이에요. 예. 반면에 소중대 선거구제는 선거구의 규모를 말하거든요. 음흠. 그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비례대표제, 국회의원 비례대표제는 예. 대한민국 전체가 단일 선거구인 초대 선거구예요. 그렇죠. 전체 전국을 다. 예. 즉 소중 대선거구제 모두 비례대표제와 결합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독일은 소선거구제 기반으로 100%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인 것이고 스웨덴은 대선거구제 기반 100%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 중대선거구제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낫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이거는 이상한 말이에요. 중대 선거구제보다는 비례대표제가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따로따로 개념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민주당 지도부에서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중대선거구제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 하자는 말은 예. 이제 중국집에서 짜장면 먹을래 물었더니 아 나는 짜장면이 싫어요. 나는 밀가루 음식이 좋아. 뭐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 논지를 맞네요. 전혀 지금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대신이 아니라 네. 중대선거구제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신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네. 좀 중앙당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좀 개념을 정확히 쓸 필요가 있다고 좀 건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거 아닌가요? 지금 소선거구제니까 이거를 중대선거구로 바꾸지 말고 그냥 소선거구제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 이 얘기 같은데요? 근데 거기서는 전제가 네. 있어요. 독일식처럼 연동형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 예. 짐과 별반 달라질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 구체적으로 하셨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애매한 게 좀 그 있었군요. 말이 빠졌던 거죠.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걸 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니까. 네, 그러니까 다당제 정치 계획을 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소선거구제가 좀 대통령제랑 어울린다고 하셨으면은 그럼 현행이랑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독일식으로 하겠다라든가 예. 뭔가 그런 분명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한국 현실에서 독일식 제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례대표를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 정수가 또 늘어나야 되니까. 네, 그 사실 현실 가능성이 네. 없기 때문에 네. 진짜 제대로 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소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 이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그러니까 것 허 같습니다. 대표 얘기는 중대 선거구제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 할 수도 그렇죠?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동시에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이런 이제 말씀. 중대선거구제랑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비교하듯이 말을 했으니까 굳이 그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할수록 국민들이 헷갈리신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별로 좋은 그 워딩은 아니죠. 그렇군요. 네. 예. 자, 정리하자면 소선거구제든 대선거구제든 이 민심인 지지율과 의석수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바로 이제 비례성 아까 말씀하신 비례 대표성을 높이는 제도 개혁이 핵심이다. 가장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당이 골고루 예를 들어 우리 경북만 따지고 보자면 우리 경북 북부 4개 지역구 중에서 20%를 차지했어요. 어떤 당이 A라는 당이. 네. 그러면은 국회의원 한 명도 배출 못 하잖아요. 지금은. 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비례성을 높여서 20%만큼의 총 4석의 20%는 이거 너무 적게 잡았군요. 그러니까 5명 있을 경우에 그렇죠. 이제 한 명은 한 배정될 수 명은 있는 거죠. 될 수 있게끔 그게 가장 핵심이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선거제도 개혁 얘기 나오면 개헌 얘기 함께 나오잖아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도 뭐 개헌 얘기했는데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관계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원칙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거 100번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하. 개헌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시급성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당장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법률을 정하는 문제고요. 네. 올해 4월 10일까지가 시한이에요. 네. 그리고 현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20년 선거에만 적용된 시한부 입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당장 해야 되는 숙제인 것이고 예. 반면에 권력구조 개헌은 법률보다 상위법이 헌법을 바꾸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결선투표제 도입 같은 그 원포인트 개헌이 아니면 헌법 개정 전면 개헌하려면요 이게 사안마다 다 입장이 다르잖아요. 예.
대통령 중임제냐 의원 내각제냐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항까지 건드려야 되는데 그럼요. 예. 이것을 1, 2년 만에 하는 것은 사실 무리죠. 그러니까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예. 하되 지금 당장 시급한 선거제 개혁 논의를 하면서 해야 되지 뭐 꼭 이거를 동시에 연계하는 거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은 워낙 좀 힘드니까 절차도 까다롭고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2인가요? 예. 동의를 얻어야 되고 국민투표도 해야죠. 국민투표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정치권에서 왜 전국 전환용으로 많이 쓰는 그렇죠? 예. 그게 바로 개헌인데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기적으로 선거제도 개혁은 올해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원칙적으로 따지자면 4월 10일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거고 개헌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논의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간 말고도 내용적으로도 선거제도 개혁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중임제든 의회 중심제, 의원 내각제든 네. 선거제도 개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헌이 되면요. 현재 한국 정치가 겪고 있는 이 고질병인 승자 독식 양극화 정치가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선거제도 개혁을 하지 않고 개헌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선거제도 개혁을 시급한 것을 먼저 하면서 개헌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예.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아마 동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국의 보수 진보 시민사회단체가 다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공동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다가오는 설날 연휴 정치적 성향이 다양한 이런 가족들,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일 텐데요.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혁 얘기로 통합의 명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중선거구제보다는 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비례성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5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영주 지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곳이죠. 영주문화원의 새해 계획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주문화원 김기진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김기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주문화원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그러겠습니다. 예. 올해가 영주문화원이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 우리 영주문화원은 지난 50년간 다양하고 유구한 영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고 이를 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특히나 영주는 우리나라에서
영주 다음으로 많은 국보와 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또한 불교와 유교가 공존하는 선비의 고장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러한 문화의 다양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창립된 지 50주년이 되는 영주문화원. 자, 영주가 경주 다음으로 국보와 보물을 많이 갖고 있군요. 우리나라에서 이것도 처음 예, 알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영주에서 예. 그 문화와 우리 또한 전통 유물들이 경주 다음으로 많고 예. 또 그래서 영주 시민이나 저로 예.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정말. 예. 자, 먼저 이 축하드릴 일이 있으신 게 우리 김기진 원장님께서 지난해 연말이었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문화진흥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장을 받으셨네요. 상당히 예, 큰 상인데요. 예, 소감이 어떠신지요? 예, 제가 제 개인상도 이제 받았습니다, 또. 예, 개인상도요, 또? 문화체육 강간상을 2개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시군요. 누구나 다가 상을 받겠다고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문화원장이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셔서, 창조적으로 일한 것을 인정해 주셔서 매우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잘하라는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자, 소백산과 소수서원 그리고 부석사를 간직한 곳 바로 영주인데요. 영주 문화의 특징이라면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예, 영주에는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가지. 네. 그 하나는 소백산의 문화입니다. 소백산의 문화. 두 번째로는 불교의 문화. 네. 세 번째는 유교의 문화. 네. 그다음에 4번째는 선비의 문화가 있습니다. 예. 소백산은 정정 지역으로 예부터 사람을 살리는 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네. 동경 위도상에 36도 6.5도의 위치에서 사람의 체온과 같습니다. 네. 위치상의 그렇네요. 위도가 36.5. 사계절이 뚜렷하고 옛날에는 골고리 사찰들이 잡을 잡고 있었습니다. 네. 또한 어머니 품과 같은 소백산에 안겨 사는 주민들은 산을 닮아서 순수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부석사를 중심으로 하는 화엄사상은 부처님만 믿으면 누구나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평등사상으로 또 하나의 영주의 정신문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영주는 우리나라의 성리학의 발상지도 합니다. 수능 사람인 해은아양 선생님이 고려말 중국에서 성리학을 도입한 이래 조선에 들어와 수능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서서원을 건립하고 그곳에 4천여 명의 인재를 양성하여 선비의 나라 조선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예. 영주는 이러한 전통과 역사를 통해 한 10년 전부터 선비 축제를 개최하여 선비 정신을 이어오고 있으며 이런 영주의 선비 정신이 한국 정신으로 나아가 세계를 이끌어가는데 시대 정신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영주 문화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영주의 문화 바로 4가지다. 소백산의 문화요, 불교의 문화, 유교의 문화, 선비의 문화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영주문화원에서는 영주 문화 발전을 위해서 해마다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난해만 좀 보죠. 지난해 영주문화원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셨는지요? 예,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문화원이 다양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참 많은 일이 많습니다. 네. 타 기금과 협조가 특징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 문화 개성도 하고 발전도 시키고 또한 발굴도 해야 한다마는
선조들이 물려준 문화만 계속해서 이어가고 즐기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문화는 후손들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에 몇 년 전부터 근현대 기록물을 수집하게 됐습니다. 근현대 기록물을 수집해 오셨다. 예. 그 결과 지난 3년간 수집한 기록물이 7만여 점에 이르고 그리고 현재 7만여 점에 대한 목록 정리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4천여 점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기록물은 현재 온라인상에 영주 기록물 저장소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이 기증한 사람은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검색하여 자기 삶을 들어볼 수 있도록 됐습니다. 특히 영주문화원은 지난해도 다양한 활동을 했지만은 근현대사 자료 수집 사업의 가장 큰 사업이고 올해도 계속할 사업입니다. 그 밖에도 지난해는 경상북도 풍물경연대회에서 우리 영주문화원이 23개 시군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신의 고장 영주와 영월 문화원이 함께 단종과 금성대군 위령제를 단산면 고치령에서 2회째 양시군의 시장과 군수 시민들이 뜻을 함께하여 기리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현대 기록물을 수집을 꾸준히 해오셨다. 그래서 영주 기록물 저장소에 구축을 하고 계신 거고, 뭐 경상북도 풍물 경연대회에서 1등, 금성대군 위령제도 올리셨다. 작년에 이 활동이셨고, 올해도 좀 궁금한데요. 2023년 영주문화원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원래 2020년 년도는 영주문화원은 현 근대사 그 자료를 수집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은 계속 문화원에서 해마다 해야 될 사업이고, 거기에 준해서 근현대사 자료관 건립에 따른 기초 작업과 추진위원님들의 다양한 조언을 참고하여 추진위원장과 협의하여 근현대 자료관 건립에 대한 영주시 용역 수립되면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상북도, 영주시 등 기관과 협조하에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또한 근현대 학술대회, 근현대 기록물 전시를 개최하고 또한 영주와 단양 영월을 잇는 소백산 고치령의 중신의 길을 명명하고 3개 시군이 함께 표지석을 세우고 등산객과 관람객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불이 항거하는 정신을 고취시키는 사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난해 영주 근현대 기록물 저장소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셨고요. 제5회 근현대 기록물 공모전 대상을 또 수상하기도 하셨는데, 자, 영주 근현대 기록물 저장소 이 개설 배경하고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영주의 근현대 기록물 저장소 온라인 홈페이지는 그동안 영주 시민들이 기증한 것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리고자 영주시의 지원을 받아 개설하게 됐습니다. 또한 기록물 저장소는 근현대를 살아온 시민들의 삶을 한 곳에 모아 미래 세대들의 삶의 양식을 만드는 데 큰 목적이 있고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자신들의 삶의 흔적을 돌아볼 수 있는 기억과 추억의 장소로 영주의 근현대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으로 널리 이용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군요. 자,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요. 이렇게 방대한 자료가 있잖아요. 한 7만여 점 된다고 하셨는데
예. 이 자료 수집을 주로 어떻게 해오셨어요? 굉장히 큰일 같은데요. 예, 우리가 그 기록물 저장소에는 영주문화원이 그동안 수집했던 자료 중 중요한 그 자료가 1천여 점의 기록물은 이미 해제가 되어 있고요. 예. 수천 장의 사진과 자료 등이 수록돼서 현장감을 더해주겠습니다. 그 중에서 몇 점을 소개해드리면은 예. 안정면에 사는 임용민 씨의 유진벼 재배 1, 2장으로 전국에서 매우 희귀하여 국가기록원에서도 활용하기 위해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록물입니다. 예. 또한 기록물은 다른 것은 수능 지역의 송계인 그 자료, 그러니까 산을 공동으로 사서 돈을 모아서 공동으로 사서 구매하여 예. 거기서 발생하는 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고 또 주민들의 수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활용한 기록이 된 기록물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저 원장님, 저 시간이 예. 다 돼서요. 마지막 예. 질문 좀 드릴게요. 예. 끝으로 우리 영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덧붙여서 좀 말씀해 그래. 주시죠. 예. 예, 뭐 시간이 되게 안 예, 돼서 다 됐습니다. 좀 아쉽습니다만, 예. 제가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으면 먼저 계면 토끼를 맞아 모든 분들이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동안 우리 문화원을 사랑하고 전통을 이어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문화원 시민과 더욱 가까이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와 격려를 보내주신 문화원 식구들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영주문화원 김기진 원장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세부터 좀 알아볼까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나대 파장, 나경원 전 의원과 대통령실 갈등이 불거지면서 파장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최근에 아주 최근에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의 경쟁력이 좀 더 위축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시스가 국민 리서치 그룹과 에이스 리서치 의뢰를 해서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조사인데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놓고 분석을 한 결과인데요. 김기현 의원 35.5%, 나경원 전 의원 21.6%로 나타났습니다. 약 한 14%포인트 김기현 의원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앞서는 결과인데요. 예. 안철수 의원 19.9%로 나경원 전 의원과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비교해 볼 수 있는 이전의 다른 조사 결과들과 비교를 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더 줄어들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7.4%로 나타났어요. 그래요? 유승민 의원 이렇게 줄었군요. 그러면 안 나올 가능성도 많겠네요. 지금으로 봐서는. 당원 100%로 실시되고 결선 투표까지 있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이 승산을 바라보고서 출마하기는 더 어려워진 셈입니다. 그렇군요. 예. 김기현 35, 나경원 21, 안철수 19 정도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 나왔다. 김기현 의원 상당히 지지율이 튀어오른 결과를 알 수가 있겠는데 자 이번 주에도 계속 나경원 대 대통령실 사이 갈등이 또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랬죠. 자기 해임한 거 이거 대통령 뜻은 아닐 것이다. 뭐 주변인들이 뭐 잘못 전달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해서 김대기 실장이 뭐 발끈했습니다. 대통령 마음이 완전히 떠났다는 투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이건 했네요. 뭐 비공개로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도 아니고 공지에서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을 발표를 할 정도거든요. 본인의 처신을 되돌아봐야 될 것. 이게 이제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한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겠다 이런 포석일 수도 있겠고요. 나경원 전 의원이 또 대구 동화사를 방문해서 사실상의 행보가 출마를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른바 윤친 장반 전략, 그러니까 대통령에게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성과를 상당히 기대한다. 일종의 러브콜을 보내는 윤친 전략이고 또 하지만 이제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다 대통령 주변 사람들이 뜻을 왜곡해서 대통령이 전달한 것이지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하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계를 박은 것이 바로 김대기 실장의 관련 내용이거든요. 본인의 처신을 되돌아봐라. 이 결정은 해임 결정을 이야기하는 것일 겁니다. 대통령이 결정한 것이다 이러면서 완전히 이 나경원 전 의원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시도에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끝까지 이제 친윤으로 남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나경원 대 장제원, 나경원 대 친윤 그룹들, 나경원 대 대통령실, 그리고 또 어젠가요? 나경원 대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또 이렇게 또 반목하는. 그러니까 국힘의 초선 의원들 48명이나 나 전 의원에게 뭐 단어가 아주 강합니다. 추방이란 단어도 나오고 대통령을 무능한 리더로 만들어서 안 된다.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거의 절반 남짓, 절반 이상은 절반은 아니지만 절반에 가까울 정도의 초선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비례 또 여성 의원들이 많은 편인데 나경원 전 의원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초선의 신선한 바람을 또 전당대회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격을 당했다. 특히 이제 배현진 의원의 경우에는 홍준표 대구시장하고도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배현진 의원인데 배현진 의원은 나 홀로 집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또 공격하는 이런 내용으로 전달됐기 때문에 나경원 전 의원, 나 전 의원의 경우에 상당히 뼈 아플 수밖에 없고 최근에 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꺾이는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경원 전 의원의 파장이 이 초선 비례의원들이 보기에는 또 대통령에게 대립각을 세우는 모습이라고 해서 또 반발을 하는 그런 또 집단 행동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참 정치가 매정하구나, 삭막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홍준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이 들어왔을 때 그래서 노를 져야 된다라는 이 정치적인 격언이 틀린 이야기가 아닌 것이거든요. 3주 전에 윤심 타진 없이 본인의 이 당권 도전에 대한 순수한 열정을 이야기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었더라면 이런 사태 지경까지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말 그대로 사면 초가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속보 내용에 따르면 대구 시당에서 열리는 신년 인사회에 나경원 전 의원만 지금 당권 도전하고 있는 주자들 중에서 참석하지는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거든요. 그런 내용도 뭔가 좀 장고에 들어간 거 아닌가, 뭔가 중대 결단을 내딛는 것 아닌가. 오늘은 이른바 이재명 대표도 방금 전에 서울 마포구 망원 시장에서의 이 검찰 출석에 대한 본인의 답변이 이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 그대로 이 중대 결단의 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정말 사방팔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 지금 심정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이 나 의원에 대해서 또 공격을 했네요. 그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또 경제적인 자산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제 지난 정권에서는 자녀와 관련해서 이제 공격을 받기도 했었고. 맞아요. 홍준표 시장도 이 재산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더라도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낯선 그런 반응을 보였었는데 그건 어찌 보면 지금 홍준표 시장으로서는 당내 분란을 일으켜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원로적 이 차원에서의
발언 또 센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대통령과 상당히 최근에 그 가까운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홍준표 시장이거든요. 또 네. 대통령에게 이렇게 대립가가 세워서 국정 운영에 부담을 좀 어떻게 하겠느냐. 네. 상당히 또 훗날을 또 도모하는 듯한.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런 뭐 속내를 담고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정치적 의도를 듬뿍 담아서 한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함으로써 당이 필요할 때 해야 될 말은 하는 홍준표 시장의 이미지를 구축을 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땅 투기 의혹 뭐 작년에 처분을 했다 하는 뭐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공격이 가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설이 나오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걸 제가 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뭐 각종 흉흉한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그런 내용은 카더라라는 통신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순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자, 처음에는 참 좋았습니다. 한 40조 원 가까운 규모의 MOU를 체결하고 시작은 좋았는데 이건 이제 쏙 들어가고 UAE 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다. 이 발언 때문에 계속 시끌시끌합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해외 순방 갈 때도 걱정들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해외 순방 갈 때마다 뭐 논란이 일고 참사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그 뭐 민간인 탑승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조문 외교, 조문이 없는 조문 외교, 또 바이든 날리면 또 이번에 또 이란 발언까지.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이제 대통령의 발언이 상당히 지금 성과를 이루고 있고 또 그것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또 긍정적으로 반영될 거로 기대감이 커지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이 지지율에 대체적으로 우리가 자영업청 특히 이제 부산 왜냐하면 원전과 관련된 것이 또 창원 지역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또 50대 후반에 경제적인 좀 성과가 있기를 바라는 유권자층에서도 좀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면 반영이 된다면 지지율이 적어도 뭐 3%에서 5% 올라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해외 순방 한방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대통령의 발언이 이렇게 돼버리면 또 중도층이나 보수 정도가 이탈해 버릴 수 있는 특히 이제 안보 관련되는 이슈인데 물론 뭐 큰 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을 수습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이란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대한민국의 주적 사회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를 비교했을 텐데 좀 말실수가 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아서 이렇게 발언이 됐다면 그 부분은 사실상 또 더 정교하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외교부 수석 대변인인가요? 이게 대통령이 장면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 과연 국민들이 쉽사리 또는 이란 측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란이 또 왜 이 영토적으로는 호르무즈 해협을 사이에 끼고 이 아랍에미레이트와 이란이 좀 갈등도 있기도 하고 영토 분쟁이 있다면서요. 우리와 일본 비슷하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제 순위파 시아파니까 아랍에미레이트는 순위파고 이란은 이제 주로 이제 시아파가 많은데 두바이나 아부다비에도 이란의 시아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40~50만 이야기될 정도로.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사우디와 이란의 관계가 나빠졌을 때 사우디 쪽에 가까운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대사급 관계를 이제 영사급 관계로 좀 낮추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경제적 관계를 보면은 이란과 이 아랍에미레이트가 서로 간의 재수출 시장, 수출했던 물건을 또다시 이제 뭐 수출을 하게 되는 이런 복잡한 거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관계는 또 상당하거든요. 서로 뭐 최대 교역국이라면서요, 두 나라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이 영사급 관계로 낮춰졌던 것이 다시 대사급 관계로 복원이 됐고 이런 관계를 따져본다면 두 나라의 관계가 뭐 적대적 관계라고 보기는 조금 껄끄러웠던 적이 있는 관계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대장감 열풍으로 많은 이란에서 한류 열풍도 있기도 하고 70억 달러가 지금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면서 동결된 우리가 이란에 줘야 되는 기름값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이란과의 관계를 이런 대통령이 발언했을 때 이런 발언도 가급적 안 하면 좋은 것이고 또 했더라도 대응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 미숙함이 자칫 순방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에 또 부담을 주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UAE와 우리는 형제 나라다 그랬는데 우리 완전 한편이다 그랬는데 UAE의 적은 이란이다 그래버리면 우리와 이란은 적이다 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이게 즉흥적인 발언이었을까.
아니면 참모들이 미리 뭐 이렇게 알려줬네, 뭐 잘못 전달한 걸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모들이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외교 참모진이나 특히 이제 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김성한 실장의 경우에는 고려대 국제대학원 원장도 할 정도로 국제 문제에 대한 박학한 지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외교 경험도 있고 외교 관리 경험도 있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좀 과거 역사에 좀 더 너무 천착돼서 좀 추가 확인을 하지 않고 했던 발언이 아닌가.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보통 대통령들이 실제로 미국 대통령들은 이런 단호한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서 외교적 발언을 할 때는 상당히 이 수사적 너무 지나친 수식을 하는 것을 표현하고 좀 유연하게 좀 폭넓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세하게 동선 하나하나를 다 알려드린다고 하는데 대통령에게. 글쎄 이게 누구 잘못일지 참 너무나 안타깝고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재명 대표 얘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제 국내에 들어왔는데요. 이 대표 이 사법 리스크, 뭐 검찰 리스크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마포구 망원동에 설명절을 앞두고 민생 동향 파악을 향해 나가면서 촉보로 들어왔던 아까 대략 4시경이었죠. 뉴스인데 검찰 소환에 응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응하겠다고 했습니까? 상당히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검찰 소환에서 28일 날 토요일 날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고 28일 토요일 날 27일로 예정됐던 것을 검찰에서 요구했던 것을 28일 날 나가겠다고 했는데 검찰에서는 27일과 30일 소환 통보를 했었죠. 이틀 동안. 근데 28일에 나가겠다. 토요일 날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또 발표를 했고. 근데 이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의혹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거든요. 근데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걸려 있는 법적인 문제들이 이제 이 쌍방울 그룹과 관련된 횡령, 두 번째로는 이제 북한에 자금을 보낸 거,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인데.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기업의 자금과 관련된 횡령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어떤 그 이전에 그 김성태 전 회장의 경력과 생활은 또 인생사는 어땠는지 몰라도 기업인이니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의 관련성인데 이 부분은 이재명 대표도 본인도 본인이지만 민주당 지지율에 주는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이 반격, 정치적 전략이 나왔지 않나.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27일 또는 30일에 요구됐던 검찰 소환은 불응할 것이다. 왜? 검찰이 왜 이렇게 자꾸 불러? 이건 정치적인 보복이나 야당 탄압이야.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쉽사리 이재명 대표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선뜻 나가겠다. 나가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28일 날 토요일 나가겠다라고 한 것은 또 위례지구와 대장동 부동산과 관련돼서 본인이 나가 문제될 게 없다. 나가서 그냥 다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에 미치는 반전 영향, 반전 현상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면 돌파를 선택한 이재명 대표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